안녕하세요. 친절하게 책을 읽어주는 엄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릴 책은 인간의 대지입니다. 1939년 발표된 생텍쥐베리의 자전적 소설 인간의 대지는 이 아름다운 책, 이 용감한 책,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 대항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책이라고 뉴욕타임스는 평했습니다. 인간의 대지, 앙뚜안 드 생텍쥐베리 지음, 김윤진 옮김, 시공사 편엠, 71쪽에서 85쪽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일은 자기를 띤 보자기와 그 별들 사이, 지구의 둥근 등 위에 서 있는 한 인간의 의식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의식 속에 불의 소나기가 거울에 비치듯 비춰질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광물 지층 위에서의 꿈이란 하나의 기적이다. 그리고 난 어떤 꿈을 기억한다. 어느 날인가 모래가 두텁게 깔린 지역에 불식착했던 나는 이렇게 새벽을 기다렸다. 황금빛 모래 언덕은 달빛에 환히 빛나는 경사면을 내놓았고 어둠에 잠긴 비탈은 빛과 어둠의 경계선까지 솟아 있었다. 달빛과 그림자가 어우러지는 황량한 작업장 위로 중단된 일의 평화로움과 함정을 숨긴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나는 잠이 들었다. 얼핏 잠이 깼을 때 내 눈에는 수저와도 같은 밤하늘만이 보였다. 왜냐하면 나는 모래 언덕 위에 누워 팔짱을 낀 채 별들이 노니는 수조를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 깊이가 무엇인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나는 현기증이 났다. 나는 이미 몸이 떨어져 나와 잠수부처럼 빠져들 것만 같았는데 나와 저 깊이 사이에 내 몸을 붙들어줄 뿌리, 천장, 나뭇가지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빠져들지 않았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대지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지에 내 몸을 맡기면서 일종의 안도감이 들었다. 중력이 사랑처럼 지고한 것으로 여겨졌다. 나는 대지가 내 허리를 떠받치고 나를 지탱하며 나를 들어올려 밤의 공간으로 옮겨준다고 느꼈다. 커브를 돌 때 당신 몸을 차체에 쏠리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힘으로 내 몸이 지구에 붙어 있음을 알고 그 경탄할 만한 지지대, 그 견고함, 안전함을 맛보았으며 내 몸 아래로 날 태운 배의 둥근 갑판을 가늠해 보았다. 나는 실려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뚜렷이 의식하고 있었으므로 설령 대지의 저 밑바닥에서 억지로 끼워 맞춰지는 부품들의 탄식, 오래된 범선들이 기울어지면서 내는 신음소리, 역풍을 맞은 거룻배가 내는 날카롭고 긴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해도 놀라지 않았으리라. 하지만 대지 깊은 곳에서는 고요함이 지속되었다. 내 어깨에서 그 힘은 조화롭고 지속적이며 영원히 한결같음을 보여주었다. 죽은 갤리선 선원들의 시신이 납덩이가 달려 바다 밑바닥에 머물러 있듯 나는 정녕 이 땅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사막에서 길을 잃고 모래와 별 사이에 헐벗은 채 지독한 정적에 의해 내 삶의 축에서 동떨어져 위협당하고 있는 내 처지를 돌아보았다. 만약 어떠한 비행기도 날 찾아내지 못하고 내일 무어인들이 날 죽이지 않는다면 내 삶의 축들을 다시 만나기까지 여러 날, 여러 주, 여러 달을 버텨야 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었다. 여기에서 나는 세상 그 어느 것도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오로지 숨을 쉰다는 아늑함만을 의식하고 있는 모래와 별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린 필멸의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난 내가 꿈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꿈들은 샘물처럼 소리도 없이 내게 다가왔기에 처음에는 나에게 닥친 그 그윽함을 이해하지 못했었다. 목소리도 영상도 없었지만 어떤 존재, 아주 가까우면서도 이미 반쯤은 알 것 같은 친숙한 존재가 느껴졌다. 그러면 난 알아차리고 눈을 감은 채 기억의 마법에 내 몸을 맡겼다. 어딘가에 검은 전나무와 보리수가 무성히 자란 공원과 내가 좋아하는 오래된 집이 있었다. 그 집이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상관없고 또 여기서는 꿈의 역할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고 또 지켜주지 못한다 해도 상관없었다. 그저 그 존재로 나의 밤을 채워주는 것만으로 좋겠다. 나는 더 이상 모래톱에 떨어진 몸뚱이가 아니었다. 난 내 위치를 알고 있었고 그 집의 아이로서 내겐 그 집의 냄새에 대한 기억, 현관의 상쾌한 느낌, 집의 생기를 불어넣는 목소리들이 가득했다. 습지의 개구리떼와 합창 소리까지 여기 있는 내게로 찾아왔다. 내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사막의 느낌은 무엇들이 없어서 생겼는지 알기 위해서는 개구리들조차 입을 담은 이 수많은 정적으로 이루어진 정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수많은 지표들이 필요했다. 아니, 나는 더 이상 모래와 별들 사이에 있지 않았다. 그 무대 장치에서는 차가운 메시지밖에 받지 못했다. 내가 그곳에서 받았다고 믿었던 영혼성의 느낌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이제 나는 알았다. 내 눈에 그 집의 으리으리한 큰 장롱들이 다시 보였다. 빠끔히 열린 그 문틈으로 차곡차곡 쌓여있는 눈처럼 하얀 시트들이 보였다. 늙은 가정부는 이 장롱에서 저 장롱으로 생쥐처럼 종종 치며 세탁한 시트들을 내내 확인하고 펼치고 다시 접고 다시 세곤 했다. 그러다 집의 영속성을 위협하는 마모의 징후가 보일 때마다 아, 맙소사, 큰일 났네 하고 소리쳤다. 그리고 즉시 달려가 램프 불빛 아래 눈을 혹사해가며 제단부의 시스를 수선하고 세대박이 범손의 도처럼 큰 시트들을 기워가며 뭔지 모르지만 자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나 혹은 큰 배를 모시는 듯 했다. 아, 당신을 위해 한 페이지를 할애해야 하겠다. 내가 첫 여행에서 돌아올 때면 매년 조금씩 주름살이 늘고 흰머리가 많아진 당신은 하얀 옷에 무릎까지 파묻힌 채 바늘을 손에 쥐고 우리의 편안한 잠을 위해 항상 주름 하나 잡히지 않은 시트를 손수 준비하고 우리의 식사를 위해 이음새 하나 없는 식탁보를 준비하고 파티에 쓸 크리스털 잔과 등을 준비하고 있었지. 나는 내일을 두는 방으로 당신을 찾아갔다. 당신 맞은편에 앉아 당신을 감동시키기 위해, 당신이 세상에 눈뜨게 하기 위해, 당신을 타락시키기 위해 내가 겪은 죽을 뻔한 위험을 이야기하곤 했다. 당신은 말했지. 내가 변한 게 거의 없다고. 나는 아이였을 때부터 벌써 셔츠에 구멍을 내곤 했다고. 아, 야단났네. 그리고 난 무릎을 긁혀 상처를 내고 집에 돌아와 붕대를 감아달라고 했지. 마치 오늘 저녁처럼 말이야. 아니, 아니라고. 할멈, 나는 공원에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세상의 끝에서 돌아오는 길이라니까. 그리고 고독의 매운맛과 소용돌이 모래바람, 열대의 반짝이는 달을 가지고 왔다고 당신은 말했지. 물론 사내 아이들은 달리다가 뼈도 부러지곤 해. 그리고 자신이 무척 강하다고 생각하지. 할멈, 아니, 아니라니까. 나는 그 공원보다 더 먼 곳을 보았어. 공원의 나무 그늘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할멈이 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사막, 화강암들, 천여림, 늪지대에 비하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처럼 보인다고.
당신과 마주치면 즉시 카빈총을 들이댈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알기라도 할까? 얼어붙은 밤에 지붕도 침대도 시트도 없이 잠을 자는 그런 사막이 있다는 것을 할멈이 알기라도 한다면 야만인 같으니 하고 당신은 말하곤 했지. 나는 교회 하녀의 신앙을 흔들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장님의 귀머거리로 만든 그녀의 초라한 운명을 가엾게 여겼다. 그러나 오늘 밤 사하라에서 모래와 별 사이에서 헐벗은 나는 그녀가 옳았다고 인정했다. 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는 모른다. 저 많은 별들이 자기를 띠고 있는데도 나를 땅에 붙들어 매고 있는 이 무게, 나를 나 자신에게 다시 데려가는 이 무게, 나의 무게가 나를 수많은 사물들로 끌어당기는 것이 느껴진다. 내 꿈은 저 모래 언덕, 저 달, 저 존재들보다 더 사실적이다. 집에 있어 놀라운 점은 그것이 당신을 보호하거나 몸을 덮여주거나 당신이 그 집의 벽돌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아니다. 그것은 천천히 우리들 안에 애정의 식량들을 내려놓는다는 점이다. 마치 샘물처럼 꿈들이 태어나는 희미한 덩어리를 마음속 깊은 곳에 만들어준다는 점이다. 나의 사하라, 나의 사하라여, 너는 털실 잡는 아낙네의 마법에 완전히 사로잡혔구나. 오하시스. 여러분에게 사막 이야기를 많이 했으므로 그 이야기를 더 하기 전에 오아시스 하나를 그려보고 싶다. 지금 그 모습이 떠오르는 오아시스는 사하라 깊숙한 곳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다. 비행기가 일으키는 또 다른 기적은 그것이 당신을 신비의 한가운데 곧바로 빠뜨린다는 것이다. 당신은 비행기 유리창 너머로 개미무리와 같은 인간을 연구하는 생물학자로서 평야에 자리한 도시들, 별 모양으로 펼쳐져 마치 동맥처럼 전원의 진액으로 도시를 먹여 살리는 도로들의 한가운데에 놓인 도시들을 냉정한 마음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압력계의 바늘 하나가 흔들렸고 그러자 저 아래의 푸른 수풀이 우주가 되어버렸다. 당신은 이제 잠들어 있는 공원 잔디밭의 포로이다. 멀리 떨어져 있음을 가늠하게 해주는 것은 거리가 아니다. 우리가 사는 집의 정원 담벼락 하나가 중국 만리장성의 벽보다 더 많은 비밀을 담고 있을 수 있으며 사하라의 오아시스들이 모래 두께로 보호되는 것보다 어린 소녀의 영혼이 침묵에 의해 더 잘 보호되기도 한다. 나는 세상 어딘가에 잠깐 기항했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그곳은 아르헨티나의 콩코르디아 부근이었지만 다른 어디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신비란 그처럼 널리 퍼져 있는 것이니 말이다. 나는 어떤 밭에 착륙했었는데 그곳에서 동화와도 같은 일을 겪으리라곤 전혀 알지 못했다. 나를 태우고 달리던 낡은 포드도 별로 특별한 게 없었고 나를 맞아주었던 평화로운 가정도 마찬가지였다. 오늘 밤 주무시고 가시지요. 그러나 길모퉁이를 돌자 달빛 아래 작은 숲이 펼쳐졌고 나무들 너머로 그 집이 나타났다. 얼마나 묘한 집이었던지 둔중하고 육중해서 거의 요새와도 같았다. 전설에 나오는 성처럼 현관을 넘어서자 수도원처럼 평화롭고 든든하며 안전한 숙소가 나왔다. 그때 2명의 아가씨가 나타났다. 그녀들은 마치 금지된 왕국의 문간을 지키는 2명의 재판관처럼 신중한 태도로 나를 꼼꼼히 살폈다. 둘 중 어린 아가씨가 입을 뾰루퉁 내물며 작은 초록색 막대기로 바닥을 두드렸다. 이윽고 소개가 끝나자 그녀는 말 한마디 없이 묘하게 도전적인 태도로 악수를 하고는
사라져 버렸다. 나는 재미있기도 하고 기분도 좋았다. 그 모든 것이 마치 비밀의 첫 단어처럼 단순하고 조용하며 은밀했다. 이런 애들이 버릇이 없지요. 그 아버지는 그렇게만 말하고 말았다. 그리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파라과이의 수도에는 사람을 놀리는 듯 도로의 포석 사이로 코를 내미는 풀이 있는데 나는 그 풀이 좋았다. 그 풀은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천여림의 편에 서서 사람들이 아직도 도시를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포석들을 몽땅 좀 들쑤셔 놓아야 할 시간이 되지는 않았는지 살피고 있었다. 나는 너무도 큰 풍요로움을 나타낼 뿐인 그런 형태의 파손이 좋았다. 그런데 이곳에서 나는 완전히 매혹당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파손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세월이 흘러 약간 갈라지고 이끼에 덮인 노목처럼, 그리고 수세대 전부터 연인들이 와서 앉곤 하던 나무 벤치처럼 멋지게 말이다. 장식용 판자들은 낡았고 문짝은 부식되었으며 의자들은 삐걱거렸다. 비록 아무것도 수리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곳을 열심히 닦았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왁스칠을 해서 반짝반짝했다. 응접실은 주름으로 쪼글쪼글한 느우파의 얼굴처럼 극도로 쇠락한 모습을 띠고 있었다. 벽에는 금이 갔고 천장은 찢겨 있었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이 좋았다. 무엇보다도 여기는 푹 꺼지고 저기는 구름다리처럼 흔들흔들하지만 항상 닦고 왁스칠을 해서 윤이 나는 마루가 제일 마음에 들었다. 이 묘한 집에서는 소홀함이나 방임은 전혀 머리에 떠오르지 않고 극도의 존경심만 떠올랐다. 아마도 해가 지면서 그 매력에, 복잡한 면모에, 친근한 분위기에, 포근함에 무언가 더해지고 있는 모양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응접실에서 식당으로 건너가고자 할 때 감수해야 하는 여행의 위험도 가중되고 있었다. 조심해요. 구멍이었다. 그런 구멍에 빠졌다간 다리가 부러지기 십상이라고 했다. 그 구멍이 난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시간이 만들어낸 작품이기 때문이다. 일체의 변명도 하지 않는 그 도도함은 대영주의 풍모였다. 그 집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메우려면 모든 구멍을 다 막을 수 있지요. 우리는 부자니까. 하지만 또 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기를 30년 동안 시에 세를 주었답니다. 그러니 수리를 하려면 시가 해야지요. 서로 고집만 부리다 보니.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었다. 그들은 설명을 도외시했고 나는 그런 여유로움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기껏해야 그 집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이런 좀 부서졌네. 그러나 그것도 너무나 가벼운 말투로 이야기해서 나는 이 친구들이 그런 일로 조금도 슬퍼하지 않는다고 짐작했다. 석공, 목수, 가구 세공인, 미장이 무리가 그런 과거 속에 자신들의 불경한 연장을 펼쳐서 일주일 만에 뚝딱 당신이 전혀 알지 못할 그런 집, 당신이 마치 손님처럼 느껴질 그런 집으로 고치는 꼴을 보겠는가? 신비감도 없고 은밀한 곳도 없고 발 아래 함정도 없으며 지하 감옥도 없는 시청 접견실 같은 그런 집으로? 이 요술집에서 아가씨들이 사라져 버리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응접실이 이미 다락방과 같은 풍요로움을 지니고 있으니 과연 다락방은 어떠하겠는가? 벽장문이 살짝 열리기만 해도 누렇게 변색된 편지 다발들, 증조 할아버지가 모은 영수증들, 집안에 있는 자물쇠보다 더 많으면서 당연히 어느 자물쇠에도 맞지 않는 열쇠들이 우르르 쏟아지는 모습이 벌써부터 눈에 선했다. 지하실이나 묻혀있는 금고들, 그리고 금화들을 꿈꾸게 하는
얼토당토않게 쓸모없고 정신사납게 만드는 열쇠들. 식사하러 가실까요? 우리는 식탁으로 건너갔다. 나는 방에서 방으로 건너갈 때 향처럼 퍼져 있는 세상의 모든 향기를 다한 것만큼 값진 캐캐 묵은 서가의 냄새를 맡았다. 묵직한 진짜 등잔들. 그곳 사람들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갈 때 내 까마득한 유년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등잔을 들고 움직였는데 그럴 때면 벽에 오묘한 그림자들이 어리곤 했다. 빛의 다발과 검은 종려나무들이 솟아올랐다. 이윽고 등잔들이 제자리에 놓이고 나면 그 빛의 해변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 주위를 온통 둘러싼 거대한 밤의 어둠도 멈추고 나무가 삐걱이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두 아가씨는 사라질 때와 마찬가지로 신비스럽고 조용하게 다시 나타났다. 그녀들은 조심스럽게 식탁에 자리했다. 아마도 기르던 개와 새에게 먹이를 주고 청명한 밤에 창문을 열고 저녁바람에 실려온 식물들의 내음을 맡고 온 모양이었다. 이제 그녀들은 냅킨을 펼치면서 곁눈질로 조심스럽게 나를 훔쳐보고 자신들이 키우는 짐승들 수에 나를 포함시킬지 말지 가늠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들은 이미 이구아나 한 마리, 몽구스 한 마리, 여우 한 마리, 원숭이 한 마리, 그리고 꿀벌들을 키우고 있었으니까. 그 모두가 뒤섞여 살면서 기가 막힐 정도로 사이가 좋아 새로운 지상 천국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들은 세상의 모든 짐승들 위에 군림하며 앙증맞은 손으로 그들을 귀여워해주고 먹을 것과 물을 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몽구스부터 꿀벌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나는 무척이나 생기발랄한 두 아가씨가 자신들의 모든 비판 정신과 모든 섬세함을 발휘하여 마주 앉은 남성에게 재빠르고 은밀하며 결정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다. 내가 어렸을 적 내 누이들은 우리의 식탁에 처음으로 자리하게 된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곤 했었다. 그래서 대화가 중단되면 고요한 가운데 갑자기 11점! 하는 소리가 들리곤 했는데 내 누이들과 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재미를 알지 못했다. 그런 장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약간 떨렸다. 또 나의 심판관들이 무척이나 노련하다는 것을 느꼈기에 그만큼 더 거북하기도 했다. 그 심판관들은 순진한 짐승들을 속이는 짐승을 가려낼 줄 알았고 여우의 발소리만 들어도 녀석의 기분이 다가가도 될 정도로 좋은지 읽어낼 수 있었고 마음의 움직임에 대해 깊은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아주 가느다랗게 뜬 그녀들의 눈과 무척이나 올곧은 그 어린 영혼이 좋았다. 하지만 그녀들이 다른 장난을 쳤더라면 더 좋아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비열하게 그리고 11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는 그녀들에게 소금도 건네주고 포도주도 따라주었지만 눈을 들었을 때 심판관으로서의 부드러운 신중함을 보고서 매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들은 허영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첨을 해봐도 소용없을 것이었다. 허영이 아니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두 아가씨는 스스로에 대해 내가 감히 입 밖에 꺼낼 말보다도 훨씬 더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직업을 내세워 득을 볼까 하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플라타너스 맨 꼭대기 가지까지 올라가는 것, 그것도 그저 둥지의 새끼 새들의 깃털이 잘 나는지 보기 위해 그저 단순히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올라가는 것 또한 비행만큼 대담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말이 없는 나의 두 요정은 여전히 식사하는 나를 감시 중이었고 그녀들의 은밀한 시선과 너무나 자주 부딪혔기에
결국 나는 하던 말을 멈추고 말았다. 그러자 정적이 흘렀고 조용한 가운데 뭔가가 마루 위에서 가볍게 씩씩거렸고 식탁 아래로 뭔가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당황해서 시선을 들었다. 그러자 자신이 낸 시험에 만족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시금석을 사용하고자 둘째 아가씨가 튼실한 이로 빵을 씹으며 간략하게 그리고 천진난만하게 설명해 주었다. 행여 내가 그렇다면 그런 미개인쯤은 놀라게 해주겠다는 천진난만함으로. 살모사들이에요. 그리고 마치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든 그 설명만으로 분명 충분하다는 듯 흡족해하며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언니는 내 첫 반응을 보기 위해 홀깃 눈길을 던졌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가장 순진한 얼굴을 한 그녀들은 둘 다 접시 위로 고개를 숙였다. 아, 살모사들이군요. 자연스럽게 그 단어가 내 입에서 새어나왔다. 그게 내 가랑이 사이로 스쳐 지나가고 내 장단지를 간지럽혔는데 그게 살모사였다니. 다행히도 나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억지 미소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들도 느꼈을 것이다. 즐거웠기 때문에, 정말이지 시간이 갈수록 이 집이 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살모사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미소를 지었던 것이다. 언니가 날 도와주었다. 식탁 아래 구멍이 있는데 그곳이 걔네들 집이에요. 밤 10시쯤 되면 돌아와요. 낮에는 사냥을 나가고요. 하고 동생이 덧붙였다. 이번에는 내가 슬그머니 그녀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들의 교묘한 계략과 평온한 얼굴 뒤에 숨은 소리 없는 웃음. 나는 그녀들이 분위기를 주도해가는 모습에 감탄했다. 오늘 나는 꿈을 꾼다. 그 모든 것은 까마득히 먼 얘기다. 그 두 요정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결혼했겠지. 그렇다면 변했을까? 처녀에서 여인으로 변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다. 그녀들은 새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성한 잡초와 뱀들과 그녀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들은 우주적인 무엇인가에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처녀의 내면에서 여인이 깨어나는 날이 온다. 마침내 19점을 매길 꿈을 꾸게 되는 것이다. 마음 깊은 곳에서 19점의 무게가 느껴진다. 그때 어떤 바보가 나타난다. 그토록 날카롭던 눈길이 처음으로 실수를 하여 그 바보를 아름다운 색채로 비춘다. 바보가 시라도 읊는다면 그를 시인이라고 믿는다. 바보가 구멍 뚫린 마루를 이해한다고 믿으며 몽구스를 좋아한다고 믿는다. 식탁 아래 그의 다리 사이로 기어다니는 살모사에 대한 신뢰가 그를 유쾌하게 만든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가꾸지 않은 정원이나 다름없는 자신의 마음을 그 바보에게 준다. 오직 잘 손질된 공원만을 좋아하는 그 바보에게. 그러면 그 바보는 공주를 데려가 노예로 만들어버린다.